안녕하십니까. 인물과 사건을 분석해보는 정미용의 진정토크 정미용입니다. 모든 언론이 요즘에 폄하하고 왜곡하고 심지어 보도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행사가 거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참가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개최되는 장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교민들이 사시는 해외 여러 도시에서 또 개최되고 있고 역시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해외 교민들의 동향조차도 이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행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네, 바로 태극기 집회입니다. 이 태극기 집회, 어떤 대단한 정치평론가든 또는 이번 그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들어냈던 이 정치 집단에서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심지어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조차도 믿을 수 없어 하면서 참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특별한 사건, 이 특별한 현상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하나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태극기 집회를 초기에 태동시켰던 분들 여러분 계신데 이분들 중에 두 분을 초대해서 이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왔으며 앞으로 이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의 문제, 그리고 또 지금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 전국 상황도 한번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인코리아의 조영환 대표님,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양동환 명예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두 분은 진짜 우리 그 탄핵 반대 또 헌정질서 수호라는 그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 초라하게 모였던 그 초기의 집회부터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처음에 시작하신 건데 그때만 해도 이 JTBC 보도가 나오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이 정말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믿을 만한 상황이었고, 물론 거짓말로 판명이 됐지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그 언론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다든지 사임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그 내용이 그렇게 중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촛불 집회한 사람들은 그런 사실일지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임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작정 대통령을 탄핵하자 사임하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조건 하야를 주장했었죠. 무조건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폭민 정치의 전형이죠. 약간의 사람들이 군중을 형성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군중의 큰 군중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군중의 힘으로 법치를 유린하려고 하는 그거의 전형적인 폭민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폭민 정치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보통 떼법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그 폭민 정치의 그 어원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정치적 용어가 있는 것이죠. 예, 폭민 정치의 어원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어로는 모브크라시 또는 모보크라시라고 합니다만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민주정치가 타락할 때 폭민정치가 등장하게 된다. 민주정치의 타락한 형태로서 폭민정치를 말했습니다. 폭민정치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때를 형성해 가지고 그 다수의 힘으로 가지고 법치를 유린하는 것이 폭민정치입니다. 네. 그래 이제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군중을 형성해갖고 자기들이 다수 힘을 가진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법률을 유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 이런 폭민정치로 법치주의를 유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촛불 집회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해서 맨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조영환 대표께서 결정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영환 대표가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 좀 더 저보다도 조리 있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네. 모보크라시라고 하는데 그 머비라는 말은 사실은 뭐, 그게 그러니까는 군중이라는 뜻이죠. 군중이지만 그러니까 또 군중의 폭도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좀 부정적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군중이란 단어가 많아요. 가장 긍정적인 단어를 퍼블릭이라고 해요. 네. 공중이라고 해요. 이 민주주의가 살아 있으려면은 국민들이 퍼블릭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공중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지만은 이 퍼블릭이 타락하면은 단어가 크라우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구스타프 러봉의 군중 심리라는 책 제목이 더 크라우드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군중이 되고, 네, 군중이 되고 그다음에 폭도가 되는 또 겁니다. 메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 부정적인 대중. 것을 네. 이제 대중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최악의 번역이에요. 메스 이러면은 바로 군중. 네. 때법 군중을 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메스 무브먼트를 연구하는 사람, 오르테가 가스테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쁜 단어가 모업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뉴욕 타임즈에서 우리 양동환 교수님이 말했던 모버크라시, 폭민 정치를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업 저스티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인민재판, 때법 재판을 모업 저스티스라고 했으니까 이 요번에 일어나는 탄핵 사건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이 퍼블릭에 있지 아니하고 크라우드나 메스나 심지어 모업으로 전락한 최악의 경우. 그래서 민주주의가 타락하면은 반드시 이처럼 때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might is right예요. might 힘 is right. 힘센 놈이 정의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힘센 놈이 정의예요. 검찰이 한번 힘을 휘둘러보고, 국회가 한번 휘둘러보고, 언론 권력이 휘둘러보고, 그 다음에 때법 군중이, 지금은 주먹 쥔 놈이 세니까 마지막에 가장 힘센 게 뭐가 나오면 태극기 군중이 나왔어요. 이거 이제 나오면은 촛불 때법, 검찰 횡포, 그 다음에 언론 권력의 폭력, 국회의 난동질 다 정리될 거예요. 때법은 때법으로 정리되는. 근데 지금 이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초기에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집회를 하셨을 때 네. 너무 초라했잖아요. 수가 뭐 몇백 명 모였을 정도. 그런 데서 이렇게 큰 집회로 성장할 거라는 걸 짐작을 하셨습니까? 네, 짐작했어요. 제가 이제 양동환 교수님이 가장 먼저, 양동환 교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자기 표현을 늦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망국 정상이라든지 좌익혁명 정상이 나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워낙 느리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 느린데 가장 먼저 감지하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를 나보다 더 모르는데 더 예언자적인 행동을 했어요. 두 개 다 나에게 좀 불쾌해요. 나는 좌익과 열심히 싸운 사람인데 먼저 얘기하지 못했어요. 첫째. 두 번째로 더 예언자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때법에 의해서 망국 정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한 집단이 아마 미스바 구국기도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밤을 새워서 서울시청에서 11월 초부터 이미, 그래서 11월 6일 날 집회를 하는데 양 교수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연설을 하러 갔어요. 그게 나에게는 태극기 집회 시작이었고 11월 6일 날이니까 10월 말에 좌익 선동 세력이 촛불 집회를 시작했으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기에 첫 번째 공식 대응이 미스바 구국기도회고, 그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양동환 교수님이 거의 이제 정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민정치라는 거, 만국정상이라는 거 설명을 잘했고, 저는 거기에 강릉서 올라와서 막차를 탔어요. 막차를 타가지고 쫄병으로 참석해가지고 11월 6일부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가서 연설하고, 그 다음에 탄기국 가서 연설하면서 태극기 집회가 이제 커질 줄 알았는데, 이게 저는 그때 위스바 구국기도회 때 1월 6일 날 저녁에 연설하면서 이런 연설 구절이 나와요. 태극기 집회, 태극기 부대가 승리하는 것은 태초로부터 예정된 것이고 영원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연설 구절이 나와요. 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정도로 발달되어진 성숙한 국민을 가진 데는 저는 아까 말했지만 모보크라시가 이길 수 없어요. 잠시 광우병 촛불 폭동처럼 이기고, 잠시 최순실 스캔들을 해서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은 두 달은 이길 수 있지만은, 제가 그때 서울역 앞에서. 근데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태극기를 안 들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들었어요. 많이 맨 들었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전부 든 건 아니고 태극기를 들고 나온 분들이 처음부터 계신 태극기를 거죠.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같은 군중이라도 한쪽은 몹이라고 부를 수 있고, 폭도라고 부를 수 있고, 폭민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한쪽은 단지 집합, 네. 또는 뭐 군중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군중과 폭민은 어떻게 다르냐면, 폭민이라는 것은 법과 질서에 반대되는 목적으로 모여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폭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다 공중, 아까 군중이라고 공중 퍼블릭은 준법하는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면서 법과 질서에 준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퍼블릭입니다. 그리고 폭민이라는 것은 감정적입니다. 분노라든지 증오라든지 그런 것에 기반을 한 모인 사람들이고, 공중이라는 것은 이성적 사유를 토대로 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국가에서 사람들이 폭민을 형성해갖고 폭도를 형성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할 때는 제1차적인 요법은 공중이 일어나서 그들을 제압해야 됩니다. 이성적인 시민들이 그들과 비슷한 수의 집회를 형성해가지고 그들을 눌러줘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필요 없느냐? 국가 강제력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을 할 때는 사실 이런 보통 시민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없죠. 잘 조절이 되니까 이 네. 폭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권력이 상당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이 애국 시민들이 퍼블릭을 형성해서 그걸 눌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태극기 집회, 애국 집회를 개최해 보려고 했지만은 동조자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맨 초기에. 첫 해에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예, 그것을 20년 전 되죠. 맨 첫 번에 서울역에서 미스바 구국기도회, 그땐 전부 거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많이 네, 주관돼서 그렇죠. 나오신 미스바 거고. 구국기도회라 하지만은 그 구국기도회의 중심 세력은 에스더 기도운동입니다. 네네. 그래 제가 에스더 기도운동에 가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네. 이거 건전한 구국 집회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구국 집회에 참여해 주지 않습니다. 네. 우선 선생님들이라도 같이 우리하고 같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러자고 선뜻 바로 응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또 박사모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직접 가셨어요? 아니 모르니까 박사모는 도대체 어디 가면 연락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을 통해 가고 했는데 박사모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에스더 동지들하고 해서 했는데
약 1,500명 내지 2,000명이 모였습니다. 네. 그 시간에 저 촛불 집회는 약 3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걸 100만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후에 이제 100만 명이 됐는데 아니 근데 100만 명이 그 같은 광화문 날. 광장에 모일 수가 없거든요. 100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거기는. 20만 명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네, 그때. 네, 네. 그때 그런 날 우리는 그 10분의 1 정도인 10분의 1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태극기를 준비들을 못 했는데 네. 에스더 기도운동 측에서 어디서 마련했는지 태극기를 마련해가지고 모든 그 참여자들이 다 태극기 들었어요. 처음부터. 아, 그럼 에스더 기도 모임에서 아예 처음부터 태극기 들고 처음부터 나왔어요. 태극기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서부터 태극기 예. 집회가 됐습니다. 네, 전부 네, 태극기 네, 집회가 네, 됐어요. 네. 이 역사적인 이게 태동을 시키신 거예요. 아이 뭐 우리 양 그렇게까지 교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과대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작은 그렇게 해서 근데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국심이 워낙 강해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이성은 애국심과 이성은 분노, 증오, 감정 또는 반애국심을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신념 또는 천리 그런 것 같은 것이 작용해서 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사실은 이 태극기 집회에 오신 분들도 분노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이게 진행이 될수록 물론 대통령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밝혀지면 그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조사도 되지 않고 신문에 보도된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헌정 질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11월 6일이에요. 서울역에서 마지막으로 연설할 때 이 전쟁은 태극기 그때 태극기란 단어를 썼죠. 우리 태극기 세력이 이긴다고 이유는 또 영원히 이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했죠. 그 동영상 다 있으니까 이유는 뭐냐? 이것이 확산되고 촛불 집회를 진압할 것이라고 광우병 폭동 진압했듯이 이길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뭐냐? 공권력을 믿어서 말한 건 아니에요. 그 데이비드 애프터 같은 사람이 이런 분중 운동이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은 정당성 있는 공권력 파괴, 정당성 있는 공권력이 파괴되면 민주주의가 파괴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처음에는요, 옛날에 우리 기자회견 할 때요, 우리 편을 여의도에 들던 경찰이요, 촛불 집회가 번성하니까 우리에게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주 거칠게 다루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이거 뭐 공산당 봉사하나 되면 경찰이 공산당 앞잡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 내가 왜 이길 거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정교조에 의해서 밀려온 중고등학생 수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 두 번째, 이 언론이 선동하는 거짓 선동에 속을 만큼 미개하지 않다는 우리 국민들 공중이라는 수준이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엉터리 없는 사기 선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제가 성명을 12월 3일 날 촛불난동 진압 국민연대란 이름으로 성명을 하나 올인 코리아에 12월 3일자에 발표한 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촛불난동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은 제3의 광주 사태요, 제2의 광우병 촛불난동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글자가 딱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제2의 광우병 촛불폭동은 성숙한 국민들에서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진압될 것이라고 했고, 그날 미스바 구국기도에 나온 분들에게 2달 뒤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역사에서 이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 기록될 거라고 그랬는데 거의 맞아떨어졌어요. 거의 지금쯤 2달 뒤인데 거의 이미 촛불 집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구국의 영웅으로 역사책에 기록되고 국민이 인정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국민의 성숙성, 이번에 탄핵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허황된 탄핵, 그리고 촛불 난동 세력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미숙성 등등을 봤을 때 공권력은 무너지지만 성숙한 국민들에 의해서 촛불 세력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승리라는 것은 촛불 세력이 패배하고 태극기 세력이 촛불 세력이 패배하고 태극기 세력은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태초부터 영원히 승리할 거라고 그 미스바 구국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그 말했어. 왜 그 말 했느냐? 미스바 구국기도회 에스더 기도회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난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민한 감각을 가진 집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를 시작했고 결국 이거 확산도 개신교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확산된 거 아니에요? 우리 당기국 집회를 봐도 결국 결정적인 폭발 역할을 하는 것은 방송도 아니고 신문도 아니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박사모가 끼면서 이게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개신교회가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모가 참여하면서 커지기는 했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박사모보다는 기독교 교계의 헌신적인 노력하고 또 아울러서 국민의 마음속 저변에 있는 애국심, 그것 때문에 그 박사모조차도 생각지도 못할 놀랍죠. 규모로 커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집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는데, 확신한 데는 이런 저 나름대로 이런 철학적 배경 또는 역사 공부를 한 데서 얻은 교훈,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철학적인 배경은 뭐냐? 아까 분노 말씀을 했는데 분노라도 증오와 결부된 분노, 그 다음에 정의와 결부된 분노. 예, 우리는 네. 정의 또는 사랑과 결부된 분노, 그 다음에 거짓 선동으로 자극된 분노, 이성적 사고 끝에 생긴 분노, 이 분노의 질이 다릅니다. 네. 단기전에 있어서는 선동에 자극받은 분노, 거짓에 입각한 분노도 단기전에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면 사랑에 입각한 정의에 기반한 이성적 사고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까 거짓, 그 다음에 증오, 그런 것에 기반한 분노를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장기전에서는. 그래서 시간을 오래 지속하면 우리가 이긴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은 6.25 전쟁을 통해서 갓난 끝에 나라가 지켜졌다는 역사적인 그런 경험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강합니다. 그래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이 이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유로 태극기 집회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어떤 일이든 더 큰 가치를 갖는 그런 행동이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낮은 가치를 갖는 것보다 항상 이기거든요. 이건 더 흡수력이 있고 더 뭐라 그럴까, 흡인력이 있다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극기 집회 쪽에서 갖고 있는 명분과 가치가 이쪽 촛불 집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 결국은 더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연설할 때 저도 태극기의 바람이 반드시 촛불을 끌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뭐냐면 두 분은 대단한 긍정적 신념을 갖고 계시다, 이 애국심에 대해서. 근데 저는 좀 다르거든요. 요즘에 애국심이 과거처럼 정말 있는가?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민도가 높은가? 저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우리 국민 전체 애국심 이거를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좌익 세력 또는 좌경 세력에 의해서 잘못된 의식화를 통해서 많이 약화되어 있기는 네. 하다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은 매우 강합니다. 네. 그래 그 강한 애국심은 아까 역사적인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충효 사상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충효 사상이 많이 희석되기는 했지만은 우리처럼 일종의 문화적 DNA로서 그것이 내면화된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애국심의 강한 시민의 애국심이 강한 정도는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심만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 높은데 그 동안에 좌익 세력의 왜곡된 의식화를 통해서 애국심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 그것만 자극되면 그런 거짓에 의한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 반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반체제 세력이 일반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동원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반체제 세력이 아니면서 동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부는 애국심 때문에 그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 네. 애국심이 있다 보니까 나라 상황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그에 동참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시민들의 대부분은 점차로 자기들의 분노, 증오가 거짓 선동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는 과도한 것이었다. 또 자기들이 그런 반체 세력에 동조한 것이 나라의 장래에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깨우치게 되면 그들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그 조 대표님께서는 계속 촛불 난동, 뭐 촛불 폭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그 촛불 들고 몰려나갔던 많은 분들은 사실은 또 다른 그 애국심, 네, 애국심. 그리고 그 또 다른 믿었던 정의감, 거죠. 예. 또 다른 이게 바른 판단에 기반돼가 나왔다고 나는 거기에 처음부터 미몽한 군중들을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에 끌려 나온 사람은 삶을 잘못 살았든지 아니면은 이 사기에 취약한 평소에 사기꾼 비슷하게 살아서 쉽게 선동되는 쉽게 사기꾼보다 더 나쁜 사람이 사기당하는 사람의 경우도 아주 많다고 저는 군중 연구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근데 처음부터 나온 사람은 선의가 없었다고 나는 그렇게 그 군중을 경멸을 해요. 처음부터 촛불 들고 나온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10%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모든 언론이 일주일 정도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전체주의적으로 선동하면은 그것은 아무리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돼도 언론이 일주일 동안에 24시간을 마녀 사냥이나 인민재판을 하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악은 없거든요. 내가 범죄인이라도 나를 일주일 동안 온 대한민국 언론이 인민재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저지른 반역죄보다도 더 큰 악을 언론이 저질렀기 때문에 좌익 난동 세력이 10월 말에 이 선동을 이미 촛불 집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스바 구국기도회라든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라든지 박사모의 단기국은 가장 먼저 미스바 구국기도회가 11월 6일 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한 2주 동안에 대한민국 온 언론이 특정인을 찍어서 마녀 사냥하고 인민재판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악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공중이 되는 거예요. 공중. 그 전에는 군중의 상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압이라든지 크라우드라든지 매스의 상태로 있는 사람은
그 상태 자체가 민주주의를 즐길 수 있는 무자격적 군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무자격적 군중이 나와서 난동을 치는 것을 무자격자들의 독재라고 그래요. The tyranny of the unqualified.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나와서 촛불 집회하는 그 자체가 100% 악인들이에요. 제 눈에는 악인들이에요. 또 이제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그 말씀을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납득을 못해야 되는 게 일반인은 일반인이지만 저는 군중연구가예요. 군중연구가는 일반인과 같은 시각과 논조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의사가 저는 그렇게 혹독한 시각을 가지고 양도학 교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서 그 시각을 일반인과 같이 맞춰주지만 저는 좀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각을 조금 더 일반인에게 맞추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 대표님이 아주 날카로우셔가지고 많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제 또 저는 나름대로 한국 사회, 한국 국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한 결과를 보면 거기에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도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라 사정이 언론이 이렇게 언론의 선동에 세뇌당해 가지고 나라 사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됐다라고 판단하고 분노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조직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른 체제로 변혁시키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흡수 통일시키려고 기도하는 세력이 있고, 주도한 층은 이제 거의 그 층이라고 보고요. 따라간 사람들은 또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예. 그런 또 한 층은 어떠냐면 이것을 야당의 정권 탈취의 기회로 보고서 이용하려고 하는 야당 정치인과 그 야당 지지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 이런 세 부류가 합쳐가지고 촛불 집회를 키웠는데, 이제 앞으로 애국적인 시민들의 참여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 그 나간 여당 의원들은 뭡니까 도대체?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나간 분들이죠.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이제는 우리가 지금 뭐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신 분들이나 연설하신 분들이나 더 커져야 된다.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있는 각성된 국민들이 더 2배, 3배, 10배로 늘어나지 않으면 이걸 고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태극기 집회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 새로운 서경석 목사님이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공헌을 많이 했어요, 초기에. 또 우리 사실 정광용 대표가 이끈다고 할 수 있는 정광택, 정광용 뭐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분은 성함이 좀 비슷하세요. 전혀 공동대표 이끄는 이 탄기 박사모나 탄기국의 공로는 이 태극기 집회를 길거리 행진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효율성 및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행진. 네, 또 애국단체 총협의회에서도 또 국회 앞에서도 기자회견 잘하고,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커지는데도 기여를 했지만 태극기 집회의 하나의 특징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게 이제 연설과 행진. 언론이 태극기 집회를 보도 하나도 안 해준 것이 고맙게 된. 항상 이제 지금 좌익 난동 세력과 우익 애국 세력이, 구국 세력이 서로 충돌할 때는 그 악조건을 뒤집어 엎을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호국 세력은 굉장히 불리해요. 언론이
나라를 지키는 편이 아니고 또 검찰이 반란 세력의 앞에 칼이 되어 있고 특검은 민주주의 파괴, 법치 파괴의 주범이 되어 있고 국회는 대통령 몰아내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요람이 되어 있고 모든 게 불리해요. 그런데 태극기 집회가 이기는 것은 그거 다 뒤집어야 되는데 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큰 공헌을 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길거리 행진이에요. 보통 광우병 촛불 폭동 때나 지금이나 길거리 행진의 그 주력 부대는 좌익 난동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익 구국 세력이 우익 호국 세력이 길거리 행진을 시작해 쓸어버리니까 이제 촛불 난동 세력이 길거리 행진을 포기하게 됐어요. 이것은 미스바 구국기에도 해도 열심히 하고 세롱하게 열심히 했지만은 우익 애국 세력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방송이 불리하게 보도해 주든 말든 너는 계속 그렇게 보도해라.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길거리를 휩쓸면서 너희들의 방식으로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뒤집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 때법으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때법으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might is right. 너희들이 좋아하는 mob justice. 그러니까 좌익이 장점으로 활용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단기국이 결정적 역할을 해줬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행진이라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워낙 답답하니까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알리기 위해서 이게 시작된 거 그날 아닌가. 처음 행진은 언젠가 이 광화문 집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태극기 집회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태극기 집회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일어나는 것은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지만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나라에 있어서 준법 세력 또 애국 국민들은 대체로 이런 군중을 형성하는 행동 또는 이 디렉트 액션이라는데 이 직접 행동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들은 주로 투표로 말합니다. 투표로 말하지 이렇게 투표 아닌 거로서 직접 행동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침묵하는 다수, 사이런트 머저리티라고 스스로 하면서 아무리 반체제 세력이 데모를 해도 선거 때 조용히 있다가 선거 때 선택을 해서 판을 결정지는 것인데 이런 것을 선거 때 아닌 때도 이 애국적인 시민들이 사이런트 머저리티가 아니라 우리도 말하는 머저리티로 나서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중립화되는 또는 마비되는 이상한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선 것이기는 하지만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 또는 흔히 말하는 보수 세력이 이렇게 세게 많은 다수의 군중을 일으킨 예는 없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중요한 일,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자유민주주의 역사상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태극기 집회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는 까닭은 기왕에 이렇게 군중의 힘으로서 저들을 압도하려면 아주 압도적으로 더 많은 군중으로 눌러야 됩니다. 감히 대적을 할 생각을 수 못할 정도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기관들이 이 민노총의 영향 하에서 전부 다 전체가 획일적으로 선동을 하고 국민을 오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수로 눌러버려야 이
재래식 무기를 전략적 무기로서 눌러버리면 꼼짝 못하듯이 저들이 지금 200만 동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500만 동원하게 되면 그러면 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다시는 이 언론들도 왜곡 보도를 못하고 촛불 집회도 이제 군중 대결로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 규모를 압도한 지는 벌써 여러 회가 됐거든요. 한 달쯤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뭐 한 너댓 번 네네. 정도는 우리가 네다섯 훨씬 이쪽이 앞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실제로 보도하고 그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 보도하듯이 보도된 적이 없거든요. 지금.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고 어쩌다가 뭐 MBC 정도에서 기사 한 번 낸 거 가지고 다들 감격해가지고 MBC 착하다, 훌륭하다 뭐 그러고 이제 했는데 사실 보도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했던 그 집단이 민노총인데 뭐 여러 있지만 민노총이 이제 주동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언론 노조들이 다 민노총 소속 아닙니까? 네. 지금 언론을 민노총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민노총이 사실은 전체 노동자의 한 4%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 회원수가. 그런데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듯이 지금 하는 게 조직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조직이 세지만 선동력.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언론과 좀 교육을 장하고 있죠. 그렇죠. 언론과 교육. 근데 가장 또 센 노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게 이제 선동 능력, 그다음에 세뇌 능력, 동원 능력이 우리가 다 밀렸는데 태극기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 다 뒤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서 행진을 누가 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용맹하고 무모하다고 할까.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용 박사모 대표에게 나는 그 신용을 주고 싶어요. 근데 나는 지금 그- 이거를 우리가 우익당- 박사모라고 그러면은 정광용 씨가 화를 냅니다. 이거는 30여 개의 보수 우익 단체들이 합쳐진 탄기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초기에는 초기에는 박사모 지금 이름으로 언론이 그렇게 자꾸 보도하는 그래도-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도 있거든요. 초기에는 박사모 이름으로 예를 들면 했죠. 네. 11월 17일 날 서울역 앞에서 했을 때 박사모 이름 왔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우익 애국 단체들이 있었지만은 잘하면 프레스 센터에서 하고 매우 잘하면은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끝나고 흩어졌는데 처음으로 그래도 정광용 대표가 하나 잘한 거는 그거를 동대문 집회 때부터 이제 이게 길거리 행진의 시효는 동대문 집회입니다. 동대문 집회 때부터 이거 행진을 했거든요. 이게 행진 우리가 우익이 계속 안전뱅이 나는 내 명칭으로는 안전뱅이 우익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강연 듣고 우익 지도자들 강연 듣고 자들은 하체가 튼튼하게 살아가요. 민노총 파이프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강연 듣고 머리가 까딱까딱하고 아니 그 수도 비교 안 되게 어쨌든 적었잖아요. 그랬는데 네. 처음으로 우리가 하체를 이용해 가지고 길거리로 행진하게 했던 사람이 온몸을 다 이용해 가지고 움직인 사람은 그 부분은 정광용 대표에게 우리가 그거를 크레딧을 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예. 그 우리 그 조영환 대표께서는 이 태극기 집회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 속에서.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보통 좌익 혁명이든 무슨 혁명이 이 정도로 청와대를 밤에 몇만 명씩 쳐들어갈 정도 되면은 보통 혁명 역사에서는 그 나라 국민들이 숨을 죽입니다. 그 촛불 얘기하시는 거죠. 네, 촛불. 촛불 그 정도 하면은 태극기 부대도 뭐든 고개를 숙이는데. 무서워서. 무서워서. 다 뭐 경찰 무섭고 대통령도 무섭고 다 무서워. 이거 다 검찰도 그 촛불 집회 민심 보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네. 있지.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11월 6일 날 미스바 구국기도에서 연설할 때 한국 사람들은 좀 죽을 판이 되면은 들고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 죽을 판 돼서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이 쓰러질 듯한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받고 좌익 혁명 세력의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동원하는 것은 맥시멈 동원 능력은 민노총입니다. 저들이 최대 동원능 100만이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국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들고 일어났을 때는 1000만 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1000만 명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력 대결을 하면은 태극기 부대가 멋있잖아요. 자들은 아주 상징을 잘못했는 게 촛불을 상징했지만은 우리 우익이 굉장히 어리석고 느린 듯하지만은 상징물을 태극기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70점 따고 들어가는 전쟁이에요. 우익 애국 세력이라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태극기예요. 그래서 이 태극기 세력은 혁명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정도로 좌익 혁명이 번성하면 월남처럼 패망할 수도 있었는데 한국 사람은 죽을 판이 되면 용감하게 들고 일어나는 그 근성에 접촉이 돼가지고 근성하고 맞아떨어져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좌익 혁명이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정부군도 없고 정부도 없고 검찰도 저 편이고 언론 세력도 언론 선동도 좌익 혁명 편이지만은 진짜 국민들이 길거리에 태극기 들고 뒤집어 버린 것은 그래서 오늘 방통심의위원회 앞에서 연설하면서 이 태극기 부대의 태극기 혁명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야 된다고 내가 근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내지는 그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리겠다고 하는 게 이제 촛불 주동자들이 지금 그거를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의미를 또 어떻게 보냐면 제가 이제 집회에서 저도 연설할 때 이게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최초의 거국적인 태극기 물결이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일어난 국민 대각성이고 이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여러 국민 운동을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었다면 이제 민주화 운동은 살만해지니까 우리가 민주화 체제를 갖춰보자 했는데 여기서 오류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주체 사상을 추종하던 집단이 여기 개입되면서 그 많은 시위와 집회에서도 태극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극기 물결이 이제 비로소 이 국민 각성이 일어난 것은 이제 잘 살아보자 해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자유민주국가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국민 운동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또 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새 역사, 완전히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감이 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력 부대는 노년층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극 집회의 주력 부대는 노인층인데, 중노년층. 예, 중노년층인데 이분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발전해온 대한민국인데 이걸 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체제를 온전하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겠다는 그런 각성 때문에 나온 것인데 이제는 젊은 층이 이제 참가하게 될 겁니다. 젊은 층이 참가한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 좋은 나라로 질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힘을 보태겠다 하는 그런 젊은 층에서 각성이 일어나서 이것에 가담하게 되면 이 태극기 집회는 급작히 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 이제 제 생각은 태극기 집회 현재 보면은 촛불 집회와 비교해 보면 너무도 재미가 없습니다. 촛불 집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재미까지 느끼게 하고 아주 그렇게 하는데 태극기 집회는 연설과 행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덤덤한 집회임에도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그럼 앞으로 조금만 더 세련되게 진행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이제 젊은 청년층에게 30대 이하, 40대 이하 또는 20대까지 이르는 젊은 청년층에게 이 노년층의 애국심이 전파되고 나면 그들도 각성되어서 이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태극기 집회 500만 동원
헌 때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그 확신을 이 합니다. 연설만으로 이어진 행사지만 저는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이게 좀 중독성이 있다. 좀 그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리스의 광장 정치를 떠올립니다. 그게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열리겠다 하는 그런 연관성을 그 느껴요. 대목에서는 제가. 제가 잠깐 수정을 네, 그 제가 이거는 21세기에 더 이상 소위 민주화란 이름으로 미성숙한 그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이제 끝나고 이게 어쩌면은 산업화 세력이 민주화 세력이 가지고 있는 과잉 민주화의 적폐를 다시 산업화 세력이 교정해주는 작업인데 결국 그렇게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 산업화 세력이 하게 되는 결과가 났는데 민주화 세력이 자기 자충수를 잘못 떠가지고 너무 교만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자해극을 벌이고 있어요. 애당초 기반이 취약했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주의 가치에 기본적으로 입각하지 않은 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화란 이름으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고 법치 정신이 없고 또 독선이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21세기에는 개인주의가 아주 발달되었으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커뮤니즘이 아니고 커뮤니테리아니즘으로 가야 돼요. 공동체주의로 가야 되는데 공동체주의야말로 민주주의에 이제 성숙된 21세기에는 우리 공동체 개인의 인권, 복지, 자유 이 모든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21세기에는 공동체에 대한 법치나 의무나 책임을 늘 품는 이걸 이제 공중이라 하죠. 공중이 돼야 되는데 이 민주화 세력이 취약점은 뭐냐 하면은 공화국 개념이 없어요. 이 민주화 세력 하나같이 친북적인 자들이 너무나 많고 종북적인 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내가 곧 나라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나에게서 나온다. 이번에 이거거든요. 네. 이거를 사실은 보수 진영이나 그래서 제대로 반박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21세기의 후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 공동체주의로 기여가 우리 민주화의 기여가 바뀌는 그 결정적인 기여 바뀌는 순간이 태극기 집회입니다. 태극기 집회가 끝나면은 민주주의도 굉장히 성숙돼 있고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보안법이 사라져도 국가보안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자들은 태극기 기뽕에 맞아 죽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몰라요. 네. 국민이 주권자라고 했는데 주권자 아까 그 촛불을 들고 나선 분들은 주권자 자격이 좀 미달합니다. 네. 민주국가에서 물론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근데 그 국민은 또 법에 대한 태도를 놓고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화국과 그 법질서, 공화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국민과 공화국에 대해서 충성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은 국민으로 나눕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라는 것은 공화국에 충성하고 공화국 법질서를 존중하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공화국에 대한 충성심을 갖지 아니하고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은 국민은 국적은 국민이지만은 법률상으로 국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주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국민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 중에 일부는 주권자 자격이 있겠지만은 주동하면서 이걸 반체제 혁명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주권자라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소리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광장 정치했는데 광장 정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해야 합니다. 이 태극기 집회에서 애국 시민들이 나서는 것은
이 잘못된 광장 정치를 이것으로도 정원시키자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다. 저도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예,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연상작용을 했다라는 걸 뿐이죠. 우리나라에서 마치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으니까 그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광장 정치인 것처럼 또 요새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아무 때나 군중을 모여서는 그런 정치인 것으로 잘못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근데 아테네에서 광장 정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500인 평야에서 소집을 해야만 모이는 그런 집회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법 절차를 따라서 만들어진 집회,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집회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평의회가 정하지 않은 때 군중이 모이는 것, 그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 군중 정치를 해놓고 그것을 마치 아테네에서 광장 직접 민주주의인 것처럼 선전하고 지금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예. 아니 그건 아테네 광장 정치를 그 사람들이 촉불해서 선전한 그런 자꾸, 뜻이 아니라 예. 제가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연상이 되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새로운 태동에 대한 그런 느낌을 아, 가졌다라는 그래서 것일 이제 제 뿐이지. 말씀은 네, 제 네. 말씀은 뭐냐면 민주주의가 우리 이 나라 네. 민주주의가 보다 높은 단계로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잘못된 집중주의가. 직접 행동주의 이것을 마감시키기 위해서 태극기 집회가 그렇죠. 최종적인 조치 파이널 블로우로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태극기 집회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탄핵과 태극기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대통령 탄핵 문제와 태극기 집회 이 얘기를 좀 하고 앞으로 전국 전망을 좀 해보면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태극기 집회로 인해서 탄핵 문제가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 태극기 집회가 탄핵의 그 원래대로 오면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대로 오면은 모든 것을 법리에 따라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서 모든 걸 법리대로 해가지고 심판을 해야 하는데. 근데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법리만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거 원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할 때 목적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폭민정치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후의 장치가 헌법재판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정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난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 헌법재판소가 정치 분위기에 영향받은 것을 알고서 반체제 세력이 또는 야당 세력이 촛불 집회를 군중의 힘으로 촛불 집회를 동원해 가지고 군중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 촛불 민심을 존중해라. 네, 안 오면 만약에 그 기각을 시킨다면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딴 소리를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사건 때 그때는 분명히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분명히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 부정으로 인해 당선된 케이스니까 이거는 분명히 탄핵이 되어야 되는 적인데 그때도 헌재가 촛불 집회에 영향을 받아서 기각시켰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전 상당히 그래서 촛불이 이렇게 커졌을 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조 대표님. 원래는 이게 법률가의 미덕은 냉혹함입니다. 무슨 목사가 냉혹하다 그러면 목사는 쫓겨나야죠. 그러나 각 분야마다 미덕이 다 틀립니다. 법률가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면은 사회에 가장 유익합니다.
분야마다 정의론이 다 정의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 태극기 집회하지 말아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는 태극기 집회 영향을 일체 영향 받지 말아야 됩니다. 태극기 집회.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냉혹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믿고 있는 법이 힘은 정의다. Might is right. 그 사람 자체가 모합 저스티스니까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그 헌법재판소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인드셋, 심보, 심성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태극기 집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태극기 집회가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중간쯤에 불안감이라든지 혹은 눈치 보는 거를 많이 중간에 갖다 놨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고 또 이 정도로 무리한 탄핵, 심지어 권성동 그 탄핵 소추위원장이 탄핵 사유서를 다시 쓰겠습니다 할 정도로 뭐 이거 기소한 검찰이 근데 기소 잘못되었으니까 기소 다시 하겠습니다 할 재판할 것 없이 기각돼야 됩니다. 이러한 무리한 이 탄핵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반드시 하나의 might is right, 다시 말하면 mob justice로 딱 버티고 있다가 무리하게 기각을 안 하고 사이코가 돼가지고 인용을 한다든지 혹은 촛불 난동에 기죽어 가지고 눈치를 봐가지고 인용을 할 때는 태극기 집회가 그걸 교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법치를 살리고 진실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이 다 말씀하시는 결론은 이 태극기 집회 규모가 결국 헌재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탄핵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또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촛불에 영향을 받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왜 태극기 집회에 영향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할 수가 있기 촛불만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네. 촛불 집회가 헌법재판소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의 기본 정신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우리 태극기 집회가 주장하는 바대로 심판해 주세요라고 아니고 법리대로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이 탄핵의 결과가 기각되느냐, 또 여전히 남아있는 인용의 가능성, 이것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요동치고 있는 현재의 정국이 대단히 달란 결과로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인용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뭐 거국적인 국민 운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극기 집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인용이 된 다음엔 대통령 선거를 또 치러야 되고 2달 안에 이런 급격한 전국 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태극기 집회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국가 정상화 세력으로서 반드시 시민혁명적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인용을 하면은 헌법재판소까지 심판하면 되는 거고, 기각이 되어도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을 해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리고 한국을 정치적 미개인으로 만들고 법치가 무너지게 만든 그 좌익 난동 세력에 대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해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찰, 특검에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는 것은 태극기 부대의 힘으로 혁명적으로 심판을 그 사람들 특검을 통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탄핵이 기각이 됐을 경우에 기각이 되고 인용이 되든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특검이 수사를 계속하려고 할 거거든요. 못합니다. 그리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 지금 특검도 정신없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지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국민 수준을 개돼지 취급하고 현실을 몰라서 저런 정신없는 짓을 방송국도 하고 있고 학교도 하고 있고 검사 판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태극기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인용이 되든 기각되든 인용하면 헌법재판소까지 정상화돼야 될 겁니다. 세상에 이 정도 상황 가지고 퇴임 후에 사법 처리가 될 사안도 아닌 걸 가지고 탄핵을 한 그런 국회, 검찰, 언론, 특검, 헌법재판소는 교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국민운동은 촛불 난동자들만 초법적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워낙 초법적 세력이 망국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태극기 혁명은 어떤 측면에서는 초법적 힘으로 의지로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앞으로 다시 이런 무리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정치적 미개인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공동체에 대해 책임 없는 군중들이 마업 저스티스를 실행하게 만드는 짓을 못하게 이번에 이걸 뿌리를 뽑을 정도까지 태극기 집회가 가야 됩니다. 그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 곳곳에 여러 그 분야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자경화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정말 이 시스템을 바꾸자, 뭘 해체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실질적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거대한 저항을 할 것이다. 그래서 거의 뭐 전쟁 수준의 그런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양 교수님이 그거 대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좌익 난동 세력은 민노총 중심으로 통진당 해산 세력하고 하는데 한 줌입니다. 한 줌. 해산 반대 세력, 네. 통진당 해산 반대 세력. 아니 탄핵 지지 세력, 탄핵 찬성 세력은 그러니까요. 한 줌입니다. 그거 거대한 저항을 한다는 말은 그것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탄핵 기각이 되면 지금 촛불 세력이 대단하게 저항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조기 대선 후 체제 변혁적 사회 개혁 또는 뭐 국가 개조 국가 개조라는 거죠. 예, 그들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무산되니까 그 무산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그 준내란 수준에 가까운 현재도 느슨한 내전 상태입니다만은 그런 저항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기각이 되면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없는 그 문재인 씨의 발언은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전 국민의 의지로서 그것을 제압해야죠. 모든 국가의 역량이 동원돼서 그들은 아주 철저히 제압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탄핵이 인용되면 어떠는가? 우리 태극기 집회를 전개해온 사람들은 인용이 된 데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의 입장만 본다 할 것 같으면 인용되면 그것은 엉터리 심판인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용을 했을 때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을 잘 알아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용을 했을 때 그 인용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타당하면 수용해야 합니다. 타당하지 않을 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인용을 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했다 해가지고 수용한다는 것은 그건 비민주적이고 비애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우리들은 태극기 집회를 주동하는 우리들은 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우선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수용해야 되고 타당하지 않을 때는 전 국민적 저항으로 또다시 3.1운동 같은 그런 저항운동을 전개해야 기각이 됩니다. 됐을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바라고 있었던 거니까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요. 그럼 이제 기각이 되면 전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기각이 되면 우리 태극기 집회는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반란에 가까운 저항을 할 테니까 그에 또 공중의 그걸 힘으로서 진압을 해야 주권력, 되죠. 진압을 하는데 그건 공권력과 더 협조해가지고 진압을 해야죠. 네. 기각이 되면 공권력의 권위가 다시 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서 진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내지는 내년도 2018년에 통일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시사하고 하면서 또 뭐 상당한 매파라고 하는 강경 군부 출신이 또 지금 미 국방장관이 되고 하면서 그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고 또 애국 진영에서는 또 이걸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뭐 북한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거 필요하다 막 이러면서 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대격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올해와 내년에 대해서 끝으로 그 말씀 잠깐 주시죠. 통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은 저로서는 너무 이르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남북한의 조건에서는 통일이 되는 것도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그러나 통일이 되는 것이 언제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은 되어야 하고 또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의 조건은 통일이 되자면 아주 너무도 많은 코스트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이 실현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찌 될까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지금은 되지도 않을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는 그저 이렇게 순리적으로 정권 교체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네요. 네, 우리 저는 이 이번에 이 최순실 씨를 악용한 이 촛불 난동이 통일을 위한 한국 사회, 남한 사회의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통일할 수 있는 국민적 저력이 태극기 부대로 다 이렇게 이제 수렴되고 또 남한의 반통일 세력이 검찰 안에, 법원 안에, 국회 안에, 특히 언론계에 반통일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이번에 다 커밍아웃하게 한 그 역사적 계기로서 탄핵이 통일을 위해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인 옆에 있는데 기독교 얘기를 내가 신의 손이 남한 사회의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번에 그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탄핵 난동으로 난동이 벌어졌다. 고로 이번에 우리가 탄핵을 기각시키고 또 탄핵 인용되면은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까지 심판을 태극기 부대가 해서 자유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남한에 정신이 돌았는 좌익 난동 세력 싹 정리를 해가지고 딱 스탠바이 했으면은 미국이 한 방 치든 우리가 치든 해서 저 왕조, 전체주의 왕조는 위에 우대가리만 잘라보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통일이 오히려 급격하게 오는 신의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몇 달 사이에 탄핵을 첫째 기각시키고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좌익 난동 세력 검찰도 저 특검 같은 거 김수남 같은 거 정리하고 딱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래 될 겁니다. 나는 조금 굉장히
조금 못된 건 아니고 조금 독한 눈으로 보는 편인데 그 정리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역량이 태극기를 이만큼 들고 나왔는데 김수남이 정리되고 박영수 정리되고 국회 정리돼가 숨을 죽이고 지금 벌써 국회에서 태극기 들고 기회주의자들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안 받아주겠지만 이렇게 가면은 통일은 의외로 도둑처럼 새벽에 도둑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태극기 집회가 요번에 촛불 난동을 진압하는 순간 1년 내에 통일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 딱 남한에 있는 좌익 난동 세력 싹 요번에 명단 다 드러났으니까 싹 정리 한 줌입니다. 한 줌. 민노총 우두머리 몇 놈, 정교조 몇 놈, 언론 노조 몇 놈, 검찰 몇 놈, 한 줌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국 태극기 세력에 비하면은 이거 정리하면은 딱 남한이 정리되는 순간 북한의 전체주의적 협혈기만 잘라버리면은 미국이 한 방 쳐줄 줄 고맙죠. 그럼 고맙다. 저는 이 통일될 말씀하시는 수 거 있다고 들으면서 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이게 방송이니까 이 지금 출연자분의 말씀은 이 본 그 제작진의 의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조금 안심이 돼요. 뭐 겁을 많이 집어먹네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농담입니다.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여러 생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하여튼 네, 그 반드시 말해야 돼요.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이 태극기 집회의 의미 그리고 이제 이걸 시작하신 분들을 뵈면서 그 얘기 초기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명 깊고요.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새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잘 버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인코리아의 조영환 대표 그리고 한국과학중앙연구소의 양동환 명예교수님 모시고 태극기 집회의 시작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태극기 집회는 갈수록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3월 1일 3.1절에는 뭐 피크가 될 거다. 이게 지금 98년이죠. 정확히 1919년 이후에 98년인데 거의 100년 만에 지금 이 전국의 태극기가 뒤덮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헌재 소장께서 퇴임하면서 특히 탄핵 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을 또 자극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그 정치적인 사건들이 올해 일어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동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